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0강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의 정치와 수치 제도의 변화입니다. 여기가 출제율이 상당히 높아요. 왕들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영조와 정조 업적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세도 점치기까지. 그러면 조선 후기 정치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시험에는 너무나도 잘 나오는 영정법, 대동법, 균열법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일단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는 감이 와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뻔하죠. 왕의 업적 몇 개 던져놓고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 왕의 업적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일단 또 판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영조입니다. 영조의 업적을 잡아야 되는데 또 그냥 가면 심심하잖아요. 또 뭐 하나 뒤집어 써줘야죠. 그렇습니다. 영조입니다. 영조 때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우리는 영조를 보려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영조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황국을 3번 일으켰던 숙종입니다. 숙종이 아야,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영조가 왕에 오른 게 아니라 그 앞에 한 명이 더 있죠. 이 영조의 배다른 형이었던 경종이 왕에 오릅니다. 그런데 숙종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서거를 하기 전에 경종이냐 영조냐를 놓고 신하들끼리 쪼개져요. 둘 중에 누구를 왕에 올리냐를 놓고요. 이때 두 정치 세력이 어떻게 갈리냐. 일단 노론 같은 경우는 영조를 왕으로 밉니다. 그리고 소론 같은 경우는 경종을 왕으로 밀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일단 노론.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장희빈의 아들이 죄인의 아들이 어떻게 왕에 오를 수가 있냐. 오르게 되면 제2의 연산군 짝이 날 수가 있다. 우리 다 죽을 수 있다. 안 된다. 반대로 경종을 밀었던 소심했던 소론. 아니 네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엄마가 죄가 있는 거지 아들이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세자잖아. 왕 되는 게 맞지. 라면서 소론은 경종을 미는 거예요. 그러자 노론이 던진 승부수가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사긴 해요. 야사를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기 전에 나의 세자를 보고 싶어요. 세자 그러면서 세자를 끌어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제 사약을 드셔야죠. 세자를 뺏어가려고 할 때 아니래요. 세자 그러면서 남자의 가장 중요한 거기를 잡고 세자 빵 터뜨렸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론이 이런 얘기를 하죠. 경종은 그것이 없다. 그게 엄성용. 그게 없기 때문에 왕자를 만들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왕에 오를 수 있는데? 라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경종은 왕에 오르죠. 그렇지만 정말 그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찍 세상을 또 떠나고 맙니다. 그러면서 왕에 오르는 게 영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앞에 이 경종 스토리는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먹으면서 마지막 황국이 끝나면서 남인 쪽은 몰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 인현왕후는 다시 복위가 됐고 이런 스토리는 황국 문제로 나오긴 하지만 경종의 스토리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들었냐면 보세요. 영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 때 황국 정치 봤잖아요. 당을 나눠서 미친 듯이 싸우는 거. 자기 형과 자기 사이에 왕이 오를 때도 신하들이 쪼개져서 싸우는 걸 지겹도록 봤잖아요. 신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탕평정치입니다. 이 탕평정치를 처음으로 시작한 건 본인의 아버지였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말만 탕평정치를 한다고 했었지 실제로는 휙휙휙 한쪽 편을 확 드는 황국정치의 한계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영조는 제대로 탕평정치를 펼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비석을 하나 세워요. 탕평비라는 비석을 세웁니다. 이게 성균관 입구 앞에 세운 비석이에요. 성균관 입구 앞에 비석을 세우는데 왜 비석을 세우냐? 성균관 유생들이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나중에 다 중앙관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성균관에 있을 때 미리 주의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비석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니들 나중에 관직에 나왔을 때 당 나눠서 싸우면 죽여버린다라는 걸 미리 주의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도 적용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적용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생이 좀 적을 거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인강이랑 지금 뭐 재수학원도 몇 개 출강을 나가요. 그렇다 보면 요새 재수학원에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가 뭐냐면 사랑을 막습니다. 사랑이 먹일래. 글쎄요. 사랑이 성적에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재수를 예전에 했는데 저는 재수를 망한 아주 아름다운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재수의 트렌드 학원이 뭐냐면 저 때는 없었어요. 제가 재수학원 다닐 때는. 최근의 트렌드는 들어갈 때 이렇게 뭐 규칙 같은 걸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거기 규칙에 뭐가 적혀있냐면 이게 적혀 있어요. 연애 금지입니다. 연애 금지. 대박이에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수업은 같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완전 분리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밥 먹는 시간이 달라요. 그 다음에 서로 얘기도 주고받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달려와요. 선생님. 왜? 선생님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지를 못하겠어요. 왜? 저 잘렸어요. 왜? 옆반에 있는 남자한테 편지 주다 걸렸죠요. 잘렸습니다. 과감하게 퇴소입니다. 왜? 근데 학생도 반박을 못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어갈 때 이미 사전에 학원에서 공지를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거를 오케이 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들어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탕평비 비석을 세운 이유는 이거예요. 나중에 다 얘기했잖아. 들어와서 당 나누면 죽여버린다. 사전 주의식 교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를 운영할 때 영주는 또 어떻게 하냐. 법붕 친구들끼리 당을 나눠서 싸우겠다. 요거 반대하는 거. 당을 나눠서 싸우겠다. 이거를 아예 없애는 걸 찬성하는 애들. 한마디로 법붕, 친구들끼리 당을 나눠서 싸우겠다라는 붕당 정치. 이 붕당 정치를 없애는 거에 동의를 했던 애들만 모아서 탕평파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들만을 데리고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 탕평이 뭐냐? 탕평은 이거예요. 앞에서 강의도 얘기를 했었지만 왕이 신하들이 막 법붕, 친구들끼리 당을 나눠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왕이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지. 넌 틀렸고 이건 맞아. 이런 식으로 딱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평 정치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의지를 보여줘요. 음식으로. 탕평채라는 음식도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탕평채를 보시게 되면은 음식이에요. 음식에 색깔이 막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색깔마다 각각의 당을 의미를 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막 그거 버무려 먹는 거예요. 니들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 탕평채. 그리고 영조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균여법이라 그래서요. 토지 제도를 손봤던 영정법, 특상품을 손댔던 대동법, 그리고 군대 가는 세금을 손댔던 균여법. 이 균여법은 영조의 업적인데요. 이 균여법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균여법만을 가지고요. 영조의 업적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영조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정답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보통 탕평피를 제시문에 통째로 던져놔요. 그리고 여기 비석 내용이 다 적어있고 여기 탕평비를 적어놨습니다. 다음과 같은 비석을 건립하였던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균여법을 시행하였다. 탕평정치를 시행하였다. 탕평파를 통해서 전국을 운영하였다. 탕평채를 먹었다. 근데 탕평채는 선지로 들어가지 않아요. 제시문 박스로 들어갑니다. 사진 주고 이 탕평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당이고 무슨 당이 무슨 당이고 이걸 먹었던 왕. 요거 또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영조는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슬픈 스토리가 있죠. 사도세자.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갇혀 죽이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아빠가 아들을 뒤주에 갇혀 죽인다? 이 스토리를 잡으려면 영조의 컴플렉스를 봐야 돼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조의 컴플렉스가요. 왕이 오를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컴플렉스는 뭐냐? 엄마가 천하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채무술입니다. 채무술이. 궁녀였어요. 궁녀. 숙종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 이리 와라. 그리고 어떻게 19금을 찍으면서 응해요. 태어났던 게 영조입니다. 엄마가 천한 쪽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론이 영조를 왕으로 밀었습니다. 왜? 엄마가 천하니까 외가 쪽이 약하잖아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컴플렉스가 뭐냐? 이거는 팩트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적혀 있어요. 자기의 배다른 형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이 영조가 올린 간장게장입니다. 영조가 올린 간장게장 마지막 음식이죠. 그걸 먹고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경종을 왕이 올라간다고 밀었던 소론, 경종 쪽 라인이었던 소론이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계속 이거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가 누구 형, 네가 왕에 오르고 싶어서 어떻게 누구 형 죽였잖아. 계속 긁어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론이 영조가 왕에 오르자 불안한 거예요. 노론과 어쨌든 한 팀이긴 하잖아요. 자기들을 아작낼까봐. 그래서 장희빈 때 작살났던 남인 쪽, 이 남인과 소론들이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인자의 난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심하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이인자의 난이 영조 때 있었던 사건이구나라는 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종이 있을 때 영조의 세자 때 이름이 영인군이에요. 요거도 여러분들이 심하니까 아셔야 돼요. 제시문 박스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영인군이 어쩌고 샬랑샬랑 꼴랑꿍 다음 밑줄 읽거나 해서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또 영조의 업적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 그래서 컴플렉스랑 사도세자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생님? 자, 그래서 영조가 계속 그 컴플렉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 아들 세자는 스승으로 소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스승으로, 노론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나 이것 봐라. 나는 경종 우리 형 죽이지 않았다. 난 결백하다. 내가 만약에 우리 형을 죽였으면 경종과 한 라인인 소론을 내 세자의 스승으로 갖다 붙이겠니? 아니다. 그러면서 소론을 사도세자의 스승으로 갖다 붙입니다. 자,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사도세자의 와이프, 정조의 엄마였던 해경군 홍씨가 썼던 한중록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라고 글이 쓰여 있습니다. 왜? 보세요. 소론과 사도세자를 붙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이 친해지겠죠. 당연히. 맨날 부딪히니까 노론이 불안한 거예요. 이것 봐라. 세자랑 소론이랑 많이 친한데? 이거 만에 하나 사도세자가 왕에 오르게 되면 소론이 권력을 틀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권력을 뺏기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왕과 아들 사이를 노론이 이간질시켜요. 수십 년 동안. 이간질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제 수업을 형강 수업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듣고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들었어요. 막 레이저가 막 뿜어져 나오면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집에 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전화나 문자를 한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어머님 아들 딸이 제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요. 맨날 수업 시간에 잠만 자요. 차라리 이럴 바에 다른 학원을 보내세요. 저 돈 안 받고 말겠어요, 어머님. 어머님 왔는데 딴짓해요. 맨날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어요. 어머님 말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자마자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 수업 시간에 잠잤니? 아니에요 엄마. 억울해요. 아니에요 열심히 들었어요. 잤다는데? 너무나 슬프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은 저의 말을 믿을까요? 여러분들의 말을 믿을까요? 저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음 주 또 수업 때 더 레이저를 뿜으면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님 태도가 달라진 게 없네요. 그냥 이제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걸 수십 년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사도세자는 죽임을 당하고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영조도 나중에 후회를 해요. 말년에 남긴 글을 보게 되면 내가 신하들에게 놀아났구나라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세자의 죽음과 연관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북을 치라는 신문구가 다시 부활하고요. 이때. 그 다음에 가혹한 형벌이 사라져요. 이때 가혹한 형벌이 뭐가 있냐면 연자제.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작살이 나버리는 거. 이거 없앱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드라마 사극 보면 죄를 저지르면 이마에 그거 있잖아요. 인장 지지는 거. 직 지지는 거. 이거 이때 사라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앉아서 주리를 틀어라 할 때 앉아있을 때 원래 그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수십 톤, 수백 ton의 돌을 올려버려요. 100kg가 넘는 돌을 무릎 위에 올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다 으스러져요. 평생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혹한 형벌을 영조 때 없앴고요. 그리고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사형수 3심제. 사형수가 있으면 무조건 3번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심하니까 또 영조 때 편찬됐던 책을 아셔야 돼요. 조선 최고의 법전. 세조 때 시작해서 누구 때? 성종 때 완성성성됐다라는 경국대전. 이 경국대전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쓰이는 것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 때 쓰이는 것만 쇽쇽쇽쇽 뽑았었다라는 속대전이라는 거를 편찬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문물을 정비했었던 바로 동국문헌비고. 동국문헌비고라는 책을 저술했다라는 거. 영조업적이 나올 때 이 책들을 편찬하였다. 이거도 정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PPT로 한번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탕평비, 탕평파 중심, 그 다음에 서원정리, 이조정리 약한데 이거보다 균여법, 그 다음에 가혹한 형벌 폐지, 그리고 청계천 준서는 뭐냐면 청계천 쪽이 여름이 되면 비가 오고 이러면 물이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설했는 건데 요거는 심화에서는 한 번씩 재심은 박스로 들어가기도 해요. 요때 요런 사건들 준설을 했을 때의 왕의 업적, 그 다음에 속대전, 동국문헌비고, 그리고 자기 아들 사도세자의 비극까지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살림은 그래요. 심한에 가면 알려드릴게요. 살림이 뭐냐면 제가 경상도 일대에서는 성리학을 제일 잘하는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그러면 경상도에 있는 모든 서원에서는 은동진이 주장했던 성리학 내용을 공부하는 거죠. 동진파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동진파가 다 관직에 나갔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지방 경상도에서 제자를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림입니다. 산에 수풀림, 산과 수풀에 짱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비선실세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중앙을 쥐락펴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중앙에 있는 게 다 제자잖아요. 다 저희 제자잖아요. 텔레폰 땡깁니다. 야, 제자들아. 예, 스승님. 이번에 왕이 이런 제도 한다는데 그건 아니지. 반대해. 딱 편지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중앙에 있는 신하들, 저의 제자들이 전하, 이건 아닙니다.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또 왕이 어떤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이번에 왕이 이런 정책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내가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살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영조 때 부정했다라는 거고요. 심하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탕평채예요. 색깔이 각각 당을 의미하고 이게 탕평비입니다. 요 비를 통째로 제시문에 던지고 여기를 동그라미해서 요 비석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탕평비라고 적혀 있고요. 성균관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정조입니다. 정조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정조도 또 한번 뒤집어 써야죠. 그렇습니다. 심하든 기본이든 왕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는 영조보다는 정조가 시험에 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조는요, 왕권강화 3단 콤보가 있어요. 이 3단 콤보를 먼저 잡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정조가 왕에 오를 때 노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세자들을 자기가 이간질해서 죽였잖아요. 만약에 아들인 정조가 왕에 오르면 또 제2의 연산군처럼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조는 왕에 오르기 전까지 수많은 암살 위협에 시달립니다. 심지어는 왕에 오른 첫 해에도 암살 위협에 시달려요. 그러면서 겨우 왕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펼쳤던 정치가 뭐냐? 일단 첫 번째, 권력을 틀어지면요, 정치를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정치 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드는 정치 기구가 뭐냐면 규장각입니다.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집현전, 집현전이 이름이 바뀐 게 성종 때 홍문관, 이 홍문관이 또 이름이 바뀐 게 규장각이에요. 기본 컨셉은 도서관, 왕이 딱 들어가면 신하들이 앉아 있습니다. 야, 신하들아, 나 이번에 이런 제도로 하고 찌뽕. 신하들이 다 일어나서 책을 막 꺼내보면서 전하, 맞습니다. 이런 내용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거. 이 규장각에는 자기 사람들을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죠. 정치는 무슨 싸움? 쪽수 싸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이쁘고 슈퍼 브레인, 시험만 치면 만점을 맞아도 반에서 왕따미 힘이 있다 없다 1도 없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면 뭐합니까? 자기 사람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시행한 제도가 초계 문신제라는 제도입니다. 처음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문신이 된 사람들의 첫 발령지가 어디냐면 규장각인 거예요. 처음으로 관직을 딱 나가는 데가 규장각인 겁니다. 규장각에 누가 있어요? 정조가 있잖아요. 신하들 중에 나이가 어리고 똘똘했던 신하들을 선별해서 전부 다 규장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조가 이렇게 앉아있겠죠. 어머나, 네가 이번에 새로 왔니? 나는 이런 제도는 참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은 참 싫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쪽수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조는 어릴 때부터 세자 때부터 계속 암살 위협에 시달렸잖아요. 그러면서 군대를 만듭니다. 자기를 지키는 호위 부대, 용감한 장군이 있는 군령이라는 장용령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요. 왕권 강화 3단 콤보입니다. 보통은 정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 세 개에서 하나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고 나머지 업적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정조가 본인의 이상을 담았던 수원하성을 축조를 합니다. 그리고 수원하성으로 가면서 또 왕권 강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원하성으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혈융원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가냐? 신하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하성 들어가기 전에 혈융원, 자기 아버지 묘에 가서 웁니다.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못난 아들이 왔습니다. 뒤에 보고 있는 노론 부들부들 떨겠죠. 들어갑니다. 점심을 먹어요. 밥이 들어가겠어요? 목에 턱턱턱턱 걸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그러면 야, 내가 쇼 하나 보여줄게. 어두운 밤에 갑자기 박수를 착착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이 탁 켜지면서 그동안 자기가 길렀던 장용령, 호위무사, 장용령이 노론을 보는 앞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부들부들 떨립니다. 왕권 강화 콤보죠. 그리고 이 수원하성을 만들 때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약용입니다. 정조의 오른팔. 정약용이 수원하성을 지을 때 사용했다라는 거중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수원으로 가려면 당시에 한강을 건너야 돼요. 그때 건너기 위한 배다리를 만들었던 게 또 정조입니다. 정조의 오른팔 정약용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개가 더 있어요. 심화입니다. 심화. 심화로 어떤 정책이 있냐? 일단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이때 신해통공이라는 걸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신해년에 모든 상공업을 통하게 하겠다라는 게 신해통공이에요. 우리 기억나세요? 조선 초기에만 해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오뎅, 길거리 포장마차에 파는 정체불명의 오뎅,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 오뎅, 그 브랜드 오뎅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전상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전상인들에게 조선 초기 때만 해도 뭘 줬습니까? 혜택을. 금난정권이라는 혜택을 줬었죠.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상가 안에 있는 상인들에게 혜택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 사극을 보게 되면 길거리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 사 있어, 하나 사 있어. 포졸들이 와서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죠. 이 판을 다 엎어버리는 거. 이게 조선 초기까지는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정조 때 와서 싹 다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자유롭게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금난정권을 폐지하고 신해년에 이렇게 모든 상공업을 통하게 하는 거예요. 정조의 이 신해통공의 결과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신해통공의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정책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 노론의 돈줄을 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봐요. 역사는 반복이라니까요. 우리 삼성에서 최순실의 딸에게 예전에 정유라에게 수십억짜리 말을 사줬잖아요. 말을 왜 사줬어요? 무슨 자선사업가입니까? 친해요? 왜 사줬을까요? 아,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말 하나 선물해주고 선물로 주고 좀 혜택을 더 받을까 싶어서 주는 거잖아요. 역사는 똑같아요. 봐요.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길거리 장사하는 애들 다 방해하고 다 엎어버리잖아요. 물건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마준일이 쩔겠죠.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 그 돈을 많이 벌면 어떡할까요? 남는 이윤을 또 정치가들 뒷돈을 또 대주는 거예요. 왜? 혜택을 더 받으려고.
그래서 노론에게 돈을 대줬겠죠. 이거 싹 다 끊어버리는 게 바로 신의 통공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통공의 결과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아셔야 되는데 금난 정권을 폐지하긴 하는데요. 가장 엑기스 상점인 시전상인 중에 6개를 팔았던 각각 다른 품목이긴 하지만요. 이 유기전은 계속 금난 정권의 혜택을 줘요. 여기를 뺀 나머지 상품은 싹 다 금난 정권이 폐지가 됐다라는 거. 시험에 신의 통공이 단독으로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신의 통공 설명을 다 줘요. 금난 정권 폐지하고 샬랑샬랑 꿀랑꿍. 다음과 같은 정책이 벌어졌던 시기를 연표위소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정조 즉위 때 했던 시점을 찾아서 체크를 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의 통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정치는 쪽수 싸움. 자기 쪽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서얼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정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얼 기억나세요? 누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 길동이. 아버지가 양반인데 엄마가 농민인 경우 서자. 아빠가 양반, 엄마가 천민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인 경우 얼자 합쳐서 서얼. 이 서얼은 중인계층. 아빠가 양반이지만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고위직으로 못 가게끔 문과도 응시하지 못하게끔 했었잖아요. 정조가 이 서얼을요 가장 핫했던 정치기구 어디? 규장각. 규장각에 검서관이라는 직책으로 등용했다라는 거. 이때 박재간이, 유득공이니, 이동문이 이런 뛰어난 인물들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서얼의 입장에서는 원래 못 들어갈 곳인데 지금 왕의 은혜를 받아서 들어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성심이 불타오르겠죠. 자기 쪽수를 또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얼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때 아빠가 양반 서자고 다음 신분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서얼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또 있어요. 할아버지가 필요한 것만 쇽쇽 뽑는 속대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더 헷갈리는 거예요. 경국대전이랑. 그래서 모든 법전을 통일해서 편찬한다라는 대전통편을 저술했던 게 바로 정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장영영이 공부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 교범서를 만들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무외도보통지입니다. 무사 백동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 이름이 나왔을 때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조업적을 또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시문에 들어갔을 때는. 그리고 동문희고라는 책이 있고요. 요거는 외교 문서를 모은 겁니다. 그리고 탁지지라는 책도 있었다라는 거. 요거는 알아두면 좋고요. 정답 선지로 들어가진 않지만요. 그래서 요렇게 정조업적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PPT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PPT로 들어가 볼게요. PPT로 들어가면요. 탕평정치 나옵니다. 요거를 또 설명 안 했네요. 자, 우리는 숙종, 그리고 영조, 그리고 정조 싹 다 탕평정치를 펼쳤어요. 여기도 탕평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영조의 탕평정치는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 둘이 싸우잖아요. 소론과 노론이.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노론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조는. 자기가 왕이 오를 때 서포트하고 밀어줬던 게 바로 노론이잖아요. 정조는 정말 대단해요. 정조의 탕평 정치는 퍼펙트합니다. 니들 한번 싸워봐라. 내가 제대로 한번 판결을 내려줄게. 정말 중립을 지켜요. 중립을 딱 지키면서 완벽한 근거와 이론을 대면서 옳고 그름을 가립니다. 신하들이 반박을 못해요. 왜? 너무나 퍼펙트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탕평책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왕이 똘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정조가 실제로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순조, 초딩이었던 순조가 오르면서 바로 탕평정치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세두정치로 빠지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잡아드릴 거고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규장각.
초계 문신재 장영명, 그리고 서울들을 규장과 검서관, 그 다음에 수원화성 거중기 배다리 형릉원, 전부 다 정조와 관련된 거고 거중기와 배다리는 정약용이다라는 거. 신의 통곡. 수령의 권한 강화는 제가 다음 강의 때 한번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 거고요. 대전 통편, 무의 도보 통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우!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요. 한 가을쯤이 되면 정조대왕 능행차라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원시, 시흥시, 세 개 시가 콜라보를 해서 하는 큰 행사가 있어요. 그대로 종조 능행차를 재현합니다. 제가 3년 동안 내리 서울시 대표로 생으로 라이브로 방송을 했었어요. 이게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제가 하는 것마다 다 망해요. 방송도 그렇지만. 동시 시청자가 34명이었습니다. 34명을 위한 방송이었어요. 사실은 세금이 살살살 녹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녹는 것도 녹는 거지만 이게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손님 그 관광객분들이 엄청 많이 구경을 하세요. 그래서 중간 거점마다 브라운관의 영상을 크게 띄워요. 그때 제 영상을 틀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내용이 막 들어가요. 근데 제가 악플에 막 시달리고 됐습니다. 왜? 사투리 상타치. 사투리가 너무나 심해요. 그래요. 제가 또 멘탈이 쿠쿠났습니다. 너무나 슬퍼요. 울었죠, 혼자 집에서. 그 다음에 또 악플이 또 달립니다. 제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방심만 하면은 약간 딴 데로 자꾸 새버려요.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그래요. 악플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아마 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이게 할지 안 할지는.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도 정치기예요. 세도 정치기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세도 정치기는 신라 하대 문제 내는 거와 패턴이 똑같아요. 우리 기억나세요? 신라 하대 때 제가 좀 이따 여기 번호를 매겨 드릴 건데 번호 있는 거 몇 개 중에 제시문 박스에 휙 던져놓고 어떻게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신라 하대 사회상을 찾으면 정답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조선 후기 때 보여주는 모습들을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도 정치기인데 세도 정치기는 말 그대로 몇몇의 세도 가문이 권력을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들 초딩이었던 순조가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예속 논쟁의 현종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헌종입니다. 헌종. 그리고 철종.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외가 쪽 세력들 또는 몇몇의 세도 가문들이 모든 권력을 다 틀어집니다. 이거를 세도 정치기라고. 그러면 그 몇몇의 세도 가문으로 어떤 애들이 있었냐? 바로 안동 김씨와 풍량 조씨가 있었어요. 안동 김씨와 풍량 조씨가 모든 걸 다 틀어지는 겁니다. 특히 안동 김씨.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 중에 김씨 성씨를 가진 친구들이 있나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봐요. 저도 김씨 친구들 많거든요. 물어보면 너 혹시 어느 김씨야? 그랬을 때 안동 김씨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김씨만 한 반에 딱 가득 채워놓고 물어봐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안동 김씨는요. 조선이 망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권력자입니다. 마지막까지 권력을 틀어지고 있던 슈퍼 오리지널 양반이에요. 시중에 족보가 풀린 적이 없어요. 얘들은. 진짜 양반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안동 김씨가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만나면 항상 연례 행사입니다. 연례 행사는 그냥 만날 때마다 그냥 때려요. 이유도 없이 꼬집고. 그럼 어떡할까요? 친구가. 동준아 너 왜 자꾸 나만 보면 때리는데? 그럼 전 얘기를 하죠. 응? 조상님의 복수. 계속 때려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친구 중에 안동 김씨가 있다. 그러면 저처럼 때리진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안아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손도 만져보고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안동 김씨 얼굴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슈퍼 양반이에요. 슈퍼 양반. 그러면 여기서 또 세도 가문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세도 가문이 또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 김씨와 조씨가 뭘 할까요? 모든 권력을 틀어질 거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조선 후기 때는 뭐만 틀어지게 되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조선 후기 최고의 정치기구. 비변사 이것만 틀어지면 싹 다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비변사를 틀어지게 되는 거고 또 오군령 또 틀어졌던 게 바로 5개 군대를 다 틀어졌던 게 이 안동 김씨 풍량 조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또 쓰레기 같은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매감매직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관직을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또가 되고 싶어요. 넘나 사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해서 발령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원래 정상인데 이 세도 정치기 시기 때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또가 되고 싶으면 시험을 치기 전에 안동 김씨와 풍량조 씨를 미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돈을 주고 시험을 쳐야 됩니다. 선입금이에요, 선입금. 그러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냐? 지금 시세로 치면요. 오늘날 시세로 치면 좀 허름한 동네 사또 같은 경우는 최소 5억부터 시작이에요. 좀 좋은 동네. 예를 들면 강남구,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장난질을 더 많이 칠 수가 있겠죠. 그런 데는 10억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사또 되려면 아파트 한 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간매직을 해서 사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비록 10억을 밀어넣었지만 나는 그래도 백성을 위한 훌륭한 사또가 되겠어요. 1안, 2안. 내가 10억을 밀어넣었으니까 첫 해는 일단 사뿐하게 본전치기 하고 그 다음에부터 뻥을 뽑아야 되겠다. 악독같이 삥 뜯어야 되겠다. 2안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열의 뭐 반도 아니고요. 열의 9도 아니고 열이면 열, 거의 100%다. 매간매직으로 들어간 쉐끼들은 다 뭐가 되냐면 희대의 슈퍼 쓰레기 사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탐관오리로 변신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탐관오리 횡포가 너무나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횡포가 심하니까 참다 못 버틴 농민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납니다. 에라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일어났던 게 세도 정치기 때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농민 반란이 홍경래의 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경래 난의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들? 홍경래 난의 배경은 큰 틀에서 보면 세도 정치기의 사회 혼란상, 디테일하게 보면은 탐관오리의 행포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탐관오리, 이 홍경래 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6번째.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삥을 뜯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삥을 뜯을까요? 그냥 돈 더 내. 이게 아니라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삼정의 문란에는 어떤 게 있냐? 땅에서 거두는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전정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 일부분을 세금 갖다 바치잖아요. 거기에 온갖 잡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야, 농민들아, 우리 엄마 가마가 부서졌어. 가마비 추가. 야, 농민들아, 저 위에서 서울에서 높은 사람이 내려오는데 접대비 추가. 잡세를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 가는 세금이었던 군정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요거는 제가 균여법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환곡이라는 걸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곡식이 돌아올 환, 진대법의 참 그거예요. 농사가 망하면 국가가 쌀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쳐서 받잖아요. 이걸 또 장난질 쳐요. 올해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사또가 동진씨 쌀? 사또 필요 없는데요? 쌀? 그냥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자를 쳐서 받는데 문제는 쌀을 줄 때 그 쌀을 까보면요. 쌀반 모래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쌀을 가져갈 때 쓰는 바가지랑 쌀을 줄 때 쓰는 바가지랑 바가지 크기가 달라요. 온갖 장난질이 다 나옵니다. 이런 삼정의 문란으로 장난질을 치니까 못 버티고 에라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러면 탐관오리의 횡포와 삼정의 문란이 또 홍경래 난의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여긴 하나 배경이 더 있어요. 이 홍경래 난이 일어난 곳이 여기 강동 육주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평안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도에 있던 민들은 조선 정부에서 차별을 했던 거예요. 여기는 대대로 이 영모의 씨앗이 있는 곳이다. 영모자들이 계속 배출되는 곳이다. 라면서 항상 차별을 해요. 당장 과거 시험만 쳐도요. 무조건 마이너스를 시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능 만점을 맞아도 무조건 마이너스 50점을 시키는 거예요. 평안도민 출신이라.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의 강의에서 2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간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만점을 맞아도 마이너스 50점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의대를 못 가요. 맞죠?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약을 가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다 보니까 딱 봐도 청나라와 무역하기 좋잖아요.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또 탐관오리 입장에서는 주요 타깃이 되겠죠. 그러면서 상인도 막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홍경래 나는 정주성이라는 곳에서 5개월 동안 관군과 싸워요. 결국엔 진압이 되지만 이게 홍경래 난이고요. 그리고 홍경래 난을 이후로 이제 농민봉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나요. 그걸 임술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술련의 거의 모든 지역에 농민봉기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뭉뚱그려서 임술농민봉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또 스타트, 가장 큰 시발점이 됐던 게 뭐냐? 이때 쓰레기 같은 탕가놀이 이름이 누구냐면 이런 낙심 농민들에게 그 낙심을 안겼던, 물론 정확하게 그 낙심은 아니지만 낙심 농민들에게 낙심을 안겼던 쓰레기 같은 탕가놀이 백낙신 때문에요. 진주에서 몰락했던 양반이었던 유계춘이란 아저씨들이 농민을 데리고 어떻게 농민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거를 진주밀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난 사회 혼란상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홍경래 나는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기도 해요. 또는 홍경래와 유계춘, 백낙신, 임술농민봉기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요. 다음과 같은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안동, 김씨, 풍량주씨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매간매직이 성행하였다. 탐관오리 횡포가 심하였다. 삼정의 문란이 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죠. 이렇게 농민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국가가요 이거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농민반란이 일어나면 진압을 하기 위해서 보냈던 직책이 뭐냐면 안핵사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을 파견해요. 이때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라는 인물이요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엄청난 혼란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삼정의 문란.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잡기 위한 관청이었던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을 만듭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그러나 단 한 번도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중앙에 있는 애들은 다 매간매직으로 들어간 애들이고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원래 이렇게 관리들의 비리가 심할 때 정부에서 뭘 파견해요? 이걸 파견하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어사를 파견하잖아요. 암행어사를 파견하는데 문제는 이 암행어사를 파견해도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왜? 암행어사로 가는 애도 전부 다 매간매직으로 들어간 애들인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라니까요. 제가 암행어사예요. 대구로 가보래요. 연락하겠죠. 대구 사또한테. 야, 나 암행어사거든. 나 내일 내려갈 거야. 준비해. 그럼 어떡할까요? 백성들아, 위에서 높은 사람이 온대. 접대비 추가. 돈 뜯어내서 어떻게 맛있는 거 먹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올라가서 뭐라고 보고하겠어요? 전하, 대구 사또 너무나 착한 사또, 너무 뛰어난 사또. 다 짜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습이 안 됐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세도 정치기의 핵심 내용들은 다 잡아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PPT의 중요한 거 밑줄을 꺼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소수의 특정 가문 맞죠? 순조, 헌종, 철종입니다. 안동, 김씨, 풍량조씨.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요 세 명의 왕 있죠. 이 세 명의 왕을 왕이 계보도를 제시문에 던져놔요. 다음과 같은 왕이 재위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찾으면 되잖아요. 비변사 훈련도감 장악했고요. 매간매직이 성행하였다. 정답. 탕관오리의 횡포가 심하였다. 찾으면 정답. 삼정의 문란이 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농민의 저항입니다. 저항을 이렇게 했지만 역시 안 되니까 결국에는 반란으로 일어나죠. 홍경래난,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세도정치기, 삼정의 문란, 탕관오리 횡포고 홍경래가 지휘를 했고요. 그러니까 홍경래는 아니죠. 그리고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성 이름이 정주성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세도정치기 때 첫 번째 반란이에요. 그리고 지도가 나오게 돼요. 이 지도를 통째로 제시문에 던져놔요. 다음 지도와 관련된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홍경래난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정답입니다. 정주성 여기고요. 예전에 여기가 강동 육주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임술 농민봉기. 자, 여기 보시면 낙신 농민들에게 낙심을 안겼던 백낙신, 그리고 거기에 저항했던 유계춘, 그러면서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임술련의 온 동네 농민봉기, 그리고 요 진주밀란을 진압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게 바로 안핵사 박규수, 그리고 암행어사 파견했고 삼정이정청, 요거도 세도정치기가 나올 때 정답으로 잘 걸려요.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설치는 했지만 제대로 가동된 적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꾸준히 잘 안 보이겠지만 그냥 다 점 찍혔잖아요. 농민 반란이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우리는 여기 수치 체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대동법이든 뭐든 다 하기엔 좀 애매하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하고 일단 오늘 끝낼게요. 영정법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잠깐 판서로 가볼게요. 자, 판서로 가시게 되면 지금 여기 수치 제재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영정법은 그겁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이 영정법 같은 경우는 오답 선지로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은 제가 넘기기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배울 대동법이나 균열법, 이 문제가 나올 때 오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독으로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 배워야 되는 균열법, 대동법, 영정법이 도대체 뭐냐?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16세에서 60세에서 건장한 남자라면, 이 사이에 건장한 남자라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이든 농민이라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일부분을 갖다 바칠 의무, 전세, 전정, 그 다음에 군대 가야 되는 의무, 국가를 위해서 내 군사력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국가 공사가 동원될 때 내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군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산품을 내는 거. 이 중에서 지금 이 영정법은 뭐냐면 땅에서 거두는 세금 전세를 손댔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금을 손대는 이유는 뭘까요? 임진왜란, 양난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진왜란과 호란, 정신병자가 됐던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다 보니까 농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농민들을 잘 토닥토닥 안 해주면 농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달래줄 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께서요,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용돈을 2배로 올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필터링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막 말이 튀어나와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것이 바로 돈의 힘입니다. 그럼 돌아가서 이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세금 깎아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왕들이 요 3가지 세금을 감면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었을 때 인조는 땅에서 거두는 세금을 손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히 정하겠다라는 영정법이에요. 영원히 정하겠다라는 영정법이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영정법 이전에 우리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 자, 요거 잡으셔야 돼요. 제가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세종대왕이 시행했던 토지제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전분 6등법, 그 다음 연분 9등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나눌 분, 나누는 거예요.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은요. 영정법 이전까지 백성들에게 땅에서 나는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 1년을 기준으로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등급을 9개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비옥하냐, 땅이 정말 쓰레기 같은 비옥하지 않은 자갈밭이냐, 이런 땅의 상태를 놓고 밭전, 땅의 상태를 놓고 6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진짜 흉년이래요. 진짜 흉년인데 제가 가진 땅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땅일 수는 없습니다. 완전 자갈밭인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야 되겠죠. 4두만 내면 돼요. 1년에 토지 1결당 쌀 4두만 내면 돼요. 요 토지 1결이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1결은요. 쌀 200두가 생산되는 땅을 토지 1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토지 1결이 생산되려면요. 땅이 기본적으로 9,000평, 정말 기름진 땅이면 한 9,000평 가지면은 200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땅이 좀 척박하다, 황무지 같다, 그러면은 2만 평을 가져야지 200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지 1결당,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토지 1결당 몇 두를 거두냐? 4두. 제일 적게 거둘 때.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올해 대박이래요. 풍년이에요. 풍년도 이런 풍년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진 땅이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면 맥시멈 받게 되면 몇 두를 받냐? 맥시멈 20두입니다. 20두. 그래서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이거 너무 아름다운 법이잖아요. 땅이 기름지냐 아니면 기름지지 않냐. 올해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두면서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적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사또가 옵니다. 동진씨 쌀 내야죠. 땅에 사는 세금 내야죠. 네, 사또 준비했어요. 사또. 저 올해 흉년에 제 땅 너무 안 좋은 땅이에요. 사두. 사또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다 동진씨. 올해 흉년 아니다 동진씨. 동진씨 올해 풍년. 동진씨 가진 땅 넘나 기름진 땅, 넘나 비옥한 땅. 20두. 4두를 내야 될 걸 20두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못 버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인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농민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세금을 아예 받을 수도 없잖아요. 아예 못 받을 바에는 조금이나마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정법 들어갑니다. 영원히 정하겠다. 농민들아 도망가지 마라. 이제 알았어. 풍년이든 흉년이든 관계없이 예전에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일 때 제일 적게 내던 토지 1결당, 예전에 제일 적게 내던 토지 1결당 4에서 6두 정도만 좀 내줘 라면서 영원히 정해버렸던 게 바로 영정법입니다. 감이 오죠?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대동법이나 균열법은 제가 다음 시간 넘겼지만 거기 나올 때 이게 오답 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동법, 균열법 문제가 나올 때 영정법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제가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은 세종대왕의 업적이라는 걸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시험에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을 쭉 설명을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였던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세종대왕의 업적을 던졌을 때 다음 왕에 대한 업적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을 시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세종대왕의 업적이자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PPT로 들어가 볼게요. PPT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인조 때 시행을 했고요. 호란을 겪었던 그리고 풍년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에서 6두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이게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깎아준 건 맞지만 우리 시간이 흐르면서 세도 정치기 때, 삼장의 문란 때 이거 가지고 장난질 치잖아요. 우리 엄마 가마가 부서졌어. 4에서 6대 더 추가합니다. 높은 사람 내려온대. 접대비 추가. 온갖 명목의 부가세를 부과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세금을 깎아주긴 한 겁니다. 그래서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긴 했지만 완벽하게 줄여주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게 영정법이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뒤에 나오는 균열법이나 대동법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으로 그냥 넘길게요. 넘기면서 경제사 정리할 때 한꺼번에 쭉 정리해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